먼 옛날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저마다 다른 그릇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넓고 깊은 그릇을 받아 대대로 복이 넘쳤고, 어떤 이는 밑 빠진 독을 받아 아무리 퍼 담아도 새어나갔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가끔, 아주 가끔 자신이 어떤 그릇을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정의 딸로 태어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랐건만 발 뒤꿈치까지 복이 넘쳐 흘렀던 한 여인. 그 여인의 복을 알아본 늙은 정승과 그 복을 업신여긴 오만한 사내, 그리고 숯불 속에서 타고 있던 금덩이처럼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쳤던 진짜 귀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숙종 제2기 한양의 기와집 지붕 위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전라도 어느 고을 천변 너머에서는 한 소녀가 물동이를 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녀의 발 뒤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은 언제나 보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도성 안에는 날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은 저자거리에서 목청을 높이고, 양반들은 사랑채에서 바둑을 두며 세월을 보냈지요. 신분이 곧 하늘이요, 태어남이 곧 운명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 세상은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 많은 상인이 가난한 양반보다 더 배불리 먹는 일이 잦아졌고, 지체 높은 가문도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저자거리에는 신분보다 재물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날이 늘어갔지요. 바로 그 무렵 한양 북쪽 어느 기와집에서는 밤마다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승 이종환 대감댁이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으며 3대를 이어온 명망 있는 가문이었건만 이상하게도 그해 들어 일이 자꾸 꼬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달아났는가 하면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썩었고, 마당 한가운데 심어놓은 커다란 감나무에는 봄이 지나도록 꽃이 피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대감은 사랑채 앞에 서서 그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의 눈빛 속에는 불안과 예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것은 한 가문의 운이 저물어가는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그것을 알면서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해답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는 이미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고을 어귀 냇물이 굽이 도는 자리에 작은 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아 이영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담장은 흙이 부서져 아래쪽이 훤히 뚫려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래된 밥솥 하나와 고집스럽게 살아남은 텃밭 몇 이랑뿐이었지요. 그 초가에 연화가 살았습니다. 연화의 아비는 백정이었습니다. 장날마다 칼을 들고 짐승을 잡아 고기를 팔았는데, 그 일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는 듯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내였습니다. 어미는 연화가 10살 되던 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비와 딸이 둘이서 살림을 꾸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 부녀를 멀리했습니다. 백정의 집에 가까이 가면 부정탄다 하여 명절에도 떡 한 조각 건네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이 18, 연화는 수수하고 단정한 용모를 지닌 처녀였습니다. 눈부시게 고운 얼굴은 아니었으나 눈빛이 깊고 맑아서 한 번 마주치면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상이었지요. 말이 많지 않았고 허투루 움직이는 법이 없었으며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성미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닿으면 물건이 오래 갔습니다. 동네 할멈의 낡은 쪽박을 연화가 한 번 주물러 놓으면 그것이 이듬해까지 새지 않았고,
연화가 씨를 뿌린 밭에서는 남의 밭보다 2배는 많은 채소가 났습니다. 아비가 장날 잡은 고기도 연화가 내다 팔 때면 유독 빨리 팔렸지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인의 발뒤꿈치에 복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한양 이종환 대감의 외아들 이도겸은 그의 22살이었습니다. 용모는 훤칠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콧날이 오뚝하고 눈매가 시원하였지요. 감은 좋고 얼굴 좋고 글도 어느 정도 읽으니 한양장 안에서 내로라 하는 처자들이 그를 탐낼 법했습니다. 실제로 도겸은 그런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먹었고 입고 싶은 것을 입었으며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고 굽힐 이유는 더더욱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도겸의 성미는 어느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이에게는 말을 놓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침없이 내쳤으며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른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겸이 하는 일은 좀처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준비했으나 2번이나 낙방했고 아끼는 말이 갑자기 죽었으며 사귀었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찾아오는 혼담마다 어긋났고 심지어 아무 탈 없이 지내던 하인들도 그 댁에 들어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나거나 달아났습니다. 대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아들의 관상에서 대감은 이미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이마가 환하고 눈 아래가 좋으나 발 뒤꿈치의 검은 기운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것은 타고난 복이 발 아래에서 이미 새어나가고 있다는 징조였지요. 아들을 살릴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빠져나가는 복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연화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냇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언덕을 오르는데 아침 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아 발 앞이 흐릿했습니다. 연화는 개의치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개가 짙어도 발이 알아서 길을 찾는 것처럼 그 걸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냇물 건너편에서 낯선 마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범상치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말 2필이 끄는 마차에 수행하는 하인이 3이나 되었으니 이 고을에서는 볼 수 없는 행차였지요. 연화는 잠깐 건너편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차 안에서도 누군가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종환 대감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복 있는 여인을 찾아다닌 지 어느덧 반년이었습니다. 관상을 보는 눈이 남달랐던 대감은 수백 명의 처자를 살펴보았으나 번번이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던 차에 안개 속에서 물동이를 이고 걷는 한 처녀를 본 순간 대감의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발 뒤꿈치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보이는 그 처녀의 발 뒤꿈치에 마치 빛이 고여 있는 것처럼 은은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대감은 평생 그런 발 뒤꿈치를 본 적이 없었지요. 저 처녀가 누구냐?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화가 백정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대감을 수행하던 하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혼담을 어디서 들어도 욕을 먹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승 가문의 도련님이 백정의 딸과 혼인을 한다. 그것은 양반 체면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지요. 문중 어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지체 있는 집안들은 두고두고 손가락질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중하냐, 체면이 중하냐. 대감은 연화의 아비를 찾아가 혼담을 꺼냈습니다. 연화의 아비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대감이 진심임을 알았을 때 그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희 딸이 가서 고생만 하지 않겠습니까?
대감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연화를 어떻게 대할지 대감도 장담할 수가 없었지요. 연화는 아비의 방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절하면 아비에게 화가 미칠 것이었지요.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아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어디서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비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이 뭘 주든 그 아이는 가만히 받아들이고 제 발로 살아냈지요. 연화는 그렇게 전라도 고을내가에서 한양정승댁으로 팔려가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린 밤이었습니다. 이도겸은 연화를 처음 보았을 때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흘겨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보지 않으려는 눈이었지요. 고개를 돌려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로 가버렸습니다. 혼인날 첫 대면이 그것이었으니 연화도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례는 치렀습니다. 그러나 형식뿐이었지요. 도겸은 연화와 같은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연화가 그 선을 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연화에게 말을 놓는 것은 물론이었고 심부름을 시킬 때는 몸종을 부르듯 이름을 불렀지요. 집안 하인들도 연화를 어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했습니다. 마님이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도련님의 눈치를 살펴야 할지 망설였지요. 결국 대부분의 하인은 도겸의 눈치를 택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방이 하나 주어졌는데 창이 작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구석방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방을 쓸고 닦아 단정하게 만들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텃밭에 물을 주었지요. 도겸은 그 모습을 보아도 그저 못 본 척했습니다. 연화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 무렵 이종환 대감이 갑자기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가 싶었으나 열흘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셋이나 다녀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지요. 나이가 무르익은 데다 원기가 이미 크게 상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대감은 연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랑채 안방에 홀로 누운 대감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연화가 문 앞에 무릎을 꿇자 대감은 손을 들어 더 가까이 오라고 했지요. 연화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 속에 무거운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앞으로 내 복으로 버텨야 할 것이야. 내가 눈 감고 나면 도겸이 놈이 제 아비 말을 들을지 모르겠구나. 허나 너는 쫓겨나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마라. 내 발 뒤꿈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언젠가 내가 직접 알게 될 날이 올 것이야.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마치 씨앗처럼 훗날 싹을 틔울 무언가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대감은 그날 밤 연화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이 연화에게 보인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보름 후 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댁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상이 끝나기도 전에 도겸은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제각기 눈치를 보며 흩어졌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던 마름은 슬그머니 장부를 바꾸어 놓았고 외지에 있던 논밭 소작인들은 추수를 제대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그것을 단속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분풀이의 대상을 찾았고 가장 만만한 것이 연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겸이 술에 취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연화가 등잔 아래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도겸은 아무 말 없이 그 등잔을 발로 차버렸지요.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있어서 더 잘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말대로라면 내 복이 이 집을 살린다 했는데 어디 그 복이 어디 있는 거야.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화가 치밀었는지 연화의 바느질 감을 집어 던지고 나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흔들리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댁에 오기 전부터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연화의 내면에는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화가 이 댁에 온 첫날부터 몰래 재물을 모아두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푼돈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절약한 돈 몇 입, 하인이 도겸에게 속여 빼돌린 걸 우연히 알고 되찾아 챙긴 돈 몇 냥. 연화는 그것을 작은 뒤주 바닥에 숨겨 두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닿으면 돈이 불었습니다. 장을 보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사왔고 남은 쌀로 더 많은 밥을 지었으며 텃밭에서는 예상보다 2배의 것이 났습니다. 이웃집 할멈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쓰던 물건을 처분한다기에 연화가 헐값에 사두었더니 그것이 2달 후에 값이 올라 2배로 팔렸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은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투루 쓰지 않고 버릴 것을 아끼고 올 것을 미리 준비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숨겨둔 뒤주 안에는 어느덧 작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겸이 집안을 거덜내는 속도만큼 연화는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는 자가 모으는 것이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도겸은 그 겨울의 사랑채에서 기생을 불러들였습니다. 대감이 세상을 떠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았건만 밤마다 사랑채에서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집안 하인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대감이 부탁한 것이 있었지요. 이 집안이 내 복으로 버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이미 없었고 도겸은 자신이 연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굳이 버텨내어 돌아오는 것이 모욕뿐이라면 이 집은 연화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뒤주 바닥에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작은 보퉁이에 챙겨것을 챙기고 입고 있던 옷 위에 두꺼운 솜저고리를 더 입었습니다.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정든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쓸쓸했지요. 새벽 닭이 울기 전 연화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아직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 앞에 눈길이 차가웠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진 것은 없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세상은 넓었고 연화의 발 뒤꿈치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복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날은 춥고 길은 험했습니다. 여관에 들기에는 돈이 아까웠고 노상에서 자기에는 밤이 너무 깊었지요. 연화는 산 아래 마을을 찾아 하룻밤 묵을 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보따리 하나 든 젊은 여인이 혼자 걸어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기는 눈들이 많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산을 넘다 저무는 해에 발이 묶였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연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느 산기슭에 작은 토담집이 있었고 그 뒤편으로 숯가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타는 소리가 들렸지요. 가마 앞에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대여섯쯤 되었을까요? 얼굴은 수먼지로 새까맣게 덮여 있었으나 눈이 맑고 입술이 굳건했습니다. 연화를 보자 소년은 별로 놀라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마을 아이들이 쓰는 평범한 말이었으나 반말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반가웠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신세 져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늙은 노파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었지만 눈빛에 선함이 배어있는 분이었지요. 방이 하나뿐이라 비좁습니다만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따뜻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이 사흘이 되었고 사흘이 보름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집안일을 도왔고 소녀는 말없이 숯을 굽고 날랐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살림이었지만 그 집에는 도겸의 대저택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밥을 짓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려고 장작을 찾다가 소년이 숯가마에서 꺼내 쌓아 놓은 돌덩이들을 보았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눈길이 자꾸 그 돌 쪽으로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그을려 겉이 숯처럼 보였으나 모서리 한쪽이 깨진 곳에서 불빛에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화는 굳어있는 그 흐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황금빛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번 더 긁었습니다. 황금빛은 더 넓게 드러났지요. 금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겉모습 때문에 돌로 알고 소년이 며칠째 불쏘시개 옆에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 금덩이였습니다. 아마도 이 산 어딘가에서 흘러내린 것이거나 오래전 누군가 숨겨두고 찾지 못한 것이었겠지요. 소년은 몰랐습니다. 노파도 몰랐습니다. 연화만이 알았습니다. 연화는 한참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사흘 밤을 생각했습니다. 이 금덩이를 몰래 가지고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소년과 노파는 그것이 금인 줄도 몰랐으니까요. 양심이 걸리는 일이기는 했으나 세상이 연화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멸시와 굴욕뿐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군말 없이 내어주던 것이 힘들어 보일 때 슬며시 쥐어주던 군밤 한 줌이 소년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연화에게 힘이 되었지요. 이들에게 이 금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 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었지요.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 발 뒤꿈치에 복이 넘친다고. 연화는 지금껏 그 말을 막연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저 운이 좋다거나 타고난 기운이 좋다거나 하는 말로 여겼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연화는 알았습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쓰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남들이 돌덩이로 내버려 둔 것을 금으로 알아보는 눈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였습니다. 연화는 소년과
노파에게 금덩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신이 불쏘시개 옆에 쌓아두었던 그것이 금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노파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화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른과 도련님 것입니다. 저는 다만 알아본 것뿐이지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자께서 알아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태워버렸을 겁니다. 함께 쓰십시오.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다음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연화는 금을 제대로 된 값으로 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직접 한양까지 올라가 금을 다루는 상인을 수소문했고 흥정을 하여 시세보다 좋은 값을 받아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땅을 샀습니다. 노파와 소년이 지금까지 남의 산 허락 없이 숯을 굽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소년의 이름은 막동이었습니다. 연화는 막동이와 노파에게 넉넉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 작지 않은 집 하나를 짓고 본격적으로 살림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백정의 딸이자 어느 정승댁의 소방 맞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과부 여주인으로 행세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세상은 이름보다 돈 앞에 먼저 고개를 숙였고 돈이 있는 자리에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연화의 집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이도겸이 이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감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을 건사할 능력이 없었던 도겸은 불과 2해 만에 집을 잃었습니다. 마름이 재산을 빼돌렸고 문중에서는 발을 끊었으며 빌려 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생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지요. 도겸은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는 양반의 아들이었을 때와 달리 아무것도 없는 도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친구라 여겼던 이들은 못 본 척했고 먼 친척들은 귀찮다는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날마다 굶었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도겸은 처음으로 배가 고프게 배웠습니다. 며칠을 굶고 나면 그 자존심이라는 것도 어느 사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구걸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양반 도령이 저자거리에서 밥을 구걸하는 모습을 아는 이가 보면 불쌍히 여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도겸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저녁 도겸은 노상에서 웅크린 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아직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도겸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에서 거지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름 없는 부유한 여주인이 이른 봄에 한 번씩 가난한 이들을 모아 밥을 먹인다는 것이었지요. 거지들 사이에서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밥을 굶는 사람이라면 다 오라는 잔치였으니까요. 도겸은 흘러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라도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먼 길은 없었지요. 도겸은 무작정 걸었습니다. 예전이라면 달걸음도 옮기지 않았을 거지 잔치를 찾아 해진 집신을 끌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잔치날 마당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병든 이도 있고 멀쩡한 이도 있었지요. 그들 중에 양반 도령 같은 차림의 사람은 도겸뿐이었습니다. 해지고 더럽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어딘가 뼈대 있는 집 자재가 풍기는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었지요. 밥이 나왔습니다.
도겸은 그 밥을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체면 같은 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홀짝거리며 오랜만에 배가 불러오는 감각을 느꼈지요. 그때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소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넉넉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또렷했습니다. 도겸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국물을 삼켰습니다. 얼굴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소를 잡는다는 것은 즉 백정의 일이었습니다. 도겸은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사흘 뒤였습니다. 도겸은 여전히 그 고을 언저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도 이 근방에 밥을 구할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겸은 처마 밑에 웅크렸으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엔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지요. 배가 너무 고파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그 여주인의 집에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도겸은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지요.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주인께서 소를 잡아드릴 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고 밥과 사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인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도겸의 몸이 굳었습니다. 소를 잡는 일, 백정이 하는 일, 피와 냄새와 내장의 일, 양반이라면 그것을 시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평생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 하는 사람을 멸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팠습니다. 도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양반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미 정승댁 도련님이라고 봐줄 사람도 없었지요. 남은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배고픔 뿐이었습니다. 하겠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인이 칼을 내밀었습니다. 도겸은 그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당 한쪽에 메어 놓은 소가 보였습니다. 눈이 크고 순한 소였습니다. 도겸은 칼을 들고 소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도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눈이 녹은 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마당 안채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잔 불빛을 등지고 선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겸은 칼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저 눈빛, 저 서 있는 모습, 저 단정한 얼굴. 연화. 말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왔는데 소리가 되었는지 바람이 되었는지. 도겸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겸도 그 칼 옆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양반의 무릎이었습니다. 정승 가문의 외아들의 무릎이었습니다. 그 무릎이 백정의 딸 앞에 꺾였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냥 오래 보아왔던 것처럼 담담한 눈이었지요. 눈이 내렸습니다. 마당 위에, 두 사람 위에, 떨어진 칼 위에. 연화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도겸은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내였는데 지금 이 순간은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지요. 연화가 그 앞에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호칭이 도련님이었습니다. 비웃음도 없었고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 대신 쓰는 호칭처럼 담담했지요. 도겸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백정의 딸입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지요.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방도 따로 쓰셨지요. 백정의 피가 흐르는 자는 집안에 들여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셨으니까요. 도겸은 고개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련님께서 드신 칼은 무엇입니까? 소를 잡아 밥 한 끼를 얻으려 드신 그 칼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백정이 드는 칼과 도련님이 드신 칼이 다른 것입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의 아비는 평생 그 칼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그 손가락질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도련님이 그 칼을 드신 것이 도련님을 더럽게 만들었습니까? 도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백정의 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리면 누구나 칼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칼을 든 자가 천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내려왔습니다. 마당 위에 떨어진 칼이 그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도겸은 그날 밤 오래도록 마당에 있었습니다. 연화가 안으로 들라고 해도 선뜻 일어나지 못했지요. 무릎이 시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너무 무거워 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예전의 도겸이라면 죽어도 하지 않았을 말이었지요. 그러나 그 말이 나왔을 때 도겸 자신도 놀랐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 같았지요. 나는 당신이 어디서 온 누구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했는데 그것을 몰랐소.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늦었지만 들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써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단단한 매듭이 하나 풀렸습니다. 이후 도겸은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허들의 일부터 시작했지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막동이와 함께 숯가마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불평 없이 했습니다. 연화는 그 집의 살림을 이끌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사고 팔지, 어느 땅을 언제 사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연화의 판단이 닿는 곳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화에게 물었고 연화의 말을 따랐지요. 도겸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지요. 사람들이 저 여인에게 마음을 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도겸은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사람을 신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동이는 장성하여 숫장사로 고을해서 이름을 알렸고 노파는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도겸은 백정이를 직접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으나 나중에는 능숙해졌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평생 그 손가락질 속에 살게 했던 연화에 대한 미안함이 뒤늦게 그리고 깊게 새겨졌습니다. 연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났고 허투루 쓰지 않았으며 올 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곁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연화를 따랐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연화는 처음으로 마당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햇볕을 쬐었습니다. 도겸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금을 알아봤소?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돌치고는 너무 무거웠지요. 도겸이 한참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얼마나 무거운 사람인지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이로군요. 연화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크지도 않았으나 봄볕처럼 느리게 번지는 웃음이었지요. 마당 구석 감나무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한양 대감댁에서는 봄이 되어도 꽃이 피지 않던 그 나무가 아니었지만 꽃은 꽃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날렸고 연화의 어깨 위에 하나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눈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눈이지요. 검게 그을린 숲 속에 금이 있다는 것을, 천한 피라 불린 여인의 발 뒤꿈치에 복이 넘쳐오른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 보는 눈으로는 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태도에 있지요. 굴주림 앞에 무릎을 꿇은 사내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은 자신의 오만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을 깨준 것은 세상이 가장 천하다고 손가락질한 여인의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알아보는 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